어렸을 때 우연히 마주친 영화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후로도 종종 다시 보며 정말 모든 면에서 좋다고 감탄하게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게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 그런 영화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마리아와 아이들의 도레미송을 들으며 들뜨고 대령의 에델바이스를 들으며 감동했죠. 에델바이스 장면은 지금 봐도 놀랍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악역 같았던 대령이 저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부를 줄은 몰랐거든요. 신은 한쪽 창문을 닫을 때 다른 쪽 창문을 열어놓는다 라는 마리아의 대사처럼 궁지에 몰린 대령과 마리아 가족이 나치 독일에 병합된 고국을 피해 스위스로 탈출하면서 이야기가 끝을 맺지요. 영화는 막을 내리고 이후로 많은 시간이 쌓였지만 마리아의 대사와 대령의 에델바이스는 그 자리에 변함없이 남아 저와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대령을 연기했고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영화들 속에서 우리를 즐겁게 했던 명배우 크리스토프 플러머가 지난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상을 떠난 그가 만약 지금 어딘가에서 영생의 시간을 맞고 있다면 그곳의 빛은 아마도 마리아와 아이들이 뛰놀던 알프스의 눈부신 풍광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월 8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 사운드 오브 뮤직 OST에서 에델바이스 들려드렸습니다. 노래가 짧아서 딴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이 참 영화에 좋은 노래가 많죠. 마이 페버리팅도 좋고 도레미송도 좋고 에델바이스도 좋고, 이 방금 들으신 노래 보시면은 왜 대령이 처음에 부르다가 노래를 갑자기 이제 잘 못해요.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그때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마리아랑 아이들이 와서 같이 합창을 하는데 이 광경이 그렇거든요. 그 무대에서 대령과 마리아와 아이들이 에델바이스를 부르고 오스트리아를 상징하는 고국의 우리 고향에 대한 노래죠. 그리고 맨 앞줄에 나치 독일, 방금 그 조국을 빼앗은 이 장교들이 맨 앞줄에 앉아서 보고 있고 그 뒷줄에는 다 이제 그 오스트리아 민중들이 앉아 있고, 이 에델바이스를 부르니까 독일 장교들이 표정이 안 좋아지죠. 왜 이거 그런 거예요? 그 일본 제국주의 장교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앞에서 아리랑 부르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에델바이스를 부르다가 나중에 뒤에 앉아 있는 시민들, 그 오스트리아 시민들까지 갑자기 다 따라 부르고 그 거대한 합창이 되니까 낯빛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불쾌해지고 그런 그 장교들의 표정과 이렇게 대조돼가지고 굉장히 재밌었던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그 교과서에도 에델바이스가 있었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민요로 소개가 되는데 나중에 좀 성장하고 알았는데 이게 민요가 아닙니다. 이게 영화 OST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의 아리랑과 같은 그 어떤 위상을 가진 원래 존재하는 민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노래를, 심지어 그 대단한 노래들이 한 편의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준비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들으면은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참 좋은 영화고 좋은 곡들이 많았던 그런 기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 같이 똑같이 좋은 기억들 아마 이 영화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은영님, 잠시 추억 소환하는 선곡이네요. 엄뛰어가다 생각했던 대령님의 노래 한 소절에 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 첫 장면에 그 되게 싫었거든요. 첫 장면은 아니지만 그 대령 처음 등장하는 장면, 아이들을 그 군대식으로, 자기가 군인이니까 오스트리아가 또 군기가 세지 않습니까? 한 줄로 그렇게 군대식으로 이렇게 도열시켜 놓고 그 마리아한테 소개하는 그 장면 보면서 진짜 싫다, 진짜 싫다, 저 사람은 악역이며 틀림없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 정용경님, 저는 비밀의 화원에서 꽃 피는 장면이 그렇게 예뻤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해주셨습니다. 명장면이 많죠. 조혜영님, 오늘따라 웅디 머리카락이 찰랑찰랑해 보이네요. 관리하시나요? 예뻐요. 세럼을 좀 발랐습니다. 세럼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 신세계에 빠졌습니다. 임복희님, 웅디 명절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웃으며 만나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하반기쯤 되면은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희망 섞인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맛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영화와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날이죠. 신유진, 허남웅의 무법지대. 오늘은 최근에 영화 미나리로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배우 윤여정 씨가 나오는 작품입니다. 2013년도 작품 영화 고령화 가족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구지은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2월 달력을 보니까 올해 발렌타인데이가 명절 연휴에 있더라고요. 그 사실에 왜 이리 웃음이 날까요? 매년 동료들이 서로 남친에게 준다며 아침부터 포장해온 초콜릿을 자랑했었는데 올해는 그 꼴을 안 본다 생각하니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월에 있는 화이트데이도 일요일인 거 있죠? 올해는 꽁냥꽁냥 커플들 일하면서 안 봐도 된다는 생각에 신이 납니다. 웅디, 같이 좋아해 주세요. 이게 같이 좋아해 드려야죠. 전지전 2편 시점이니까요. 전지전 2편 시점이니까 좋아해 드리는 거예요. 딱히 제가 혼자라서 좋아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정말 좋군요. 구지우님, 참 따뜻하고 행복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786님, 웅디 5살 후배를 부장님으로 모시게 됐어요. 차마 부장님이라 부르기 힘들어서 출근 이후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입에 거미줄 생길 것 같아요. 이 냉혹한 현실에 오늘도 우울합니다. 제가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 아하, 이게 되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밥벌이의 세계에서는 어찌됐든 자기 영역에서 다들 프로페셔널한 거고, 직업적인 차원에서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 차원에서 나이 같은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직무에만 좀 신경 쓰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직능적인 면에서, 정신건강적인 면에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고 1786님의 목적이 또 그 승진에 있다라면은 꾸준히 정진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진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진짜 어려워져요. 비교하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빠르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저도 경험이 일천하고 부족하지만 대충 그렇지 않나, 좀 뿌옇지만 그런 생각, 결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서영님, 오늘 우리 중학교에 드라이브스루로 교과서 배정이 있어서 방학인데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반은 2학년 7반인데요. 아이들이 차에 앉은 모습을 잠깐만 보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줄 쿠키를 밤새 굽고 손편지도 써서 줬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을 개학날 웃으며 볼 수 있길 웅디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교과서 배정을 드라이브스루로 하는군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아이들이 와서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로 창문만 열고 교과서를 받아가는 거죠. 이 모든 환란이 올해로 좀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용기 내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게시판에 어떤 분이 괜히 아니다,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 그 양은주님이 오늘 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오프닝에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생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혹시 종교, 개신교 영생 말만 들어도 목사들의 돈 뜯어갈 때 하는 말, 징글징글 말을 좀 조심해 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요즘 이제 개신교에 관련된 여론이 좋지 않고, 그래서 이런 말씀 남겨주신 것 같아서 이해는 가는데
그러니까 영성이랑 좀 헷갈리신 것 같고요. 영생이란 말은 그 불로장생에서 왔어요. 그 따지고 보면은 불교나 혹은 진시황한테 먼저 좀 탓을 돌리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마음은 참 이해가 갑니다. 저도 오프닝에 개신교 관련한 몇 번 글을 써가지고 개신교 분들에게도 욕을 먹고 있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모르겠습니다. 참 혼란한 세상이죠. 혼란한 세상일수록 원칙과 또 그 정확한 어떤 그 진실, 정확한 사실 이것만 믿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지전 2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백고동 소리 삼촌이 똑같이 낼 테니까 한번 들어봐. 그리고 똑같은 거 꼭 하나 줘야 돼. 땡 하나도 안 똑같아요. 저기 내는 안 보는데 직접 배운 건데 한번 다시 들어봐봐. 응? 아 그만해요. 하나도 안 똑같구만. 야 싸가지, 너 제대로 된 백고동 소리 들어본 적 있어? 없는데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무슨 근거로 판단한 거야? 야 나눠 먹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할 것이지 그깟 피자 하나 때문에 거짓말을 해? 뭐야? 이 지금 피자도 마음대로 못 시켜 먹어. 나 백고동 소리 내라고 시키질 말았어요. 기집애가 싹수 없이 어른들 갖고 놀려고 하고 말이야 이거. 영화와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오늘은 2013년도 작품 윤여정, 박해일, 윤재문, 공효진 주연의 영화 고령화 가족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응원하는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나고 유쾌한 진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가짜 변호사란 말을 듣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정만은 평론가 1등 신랑감 허나몽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진짜 평론가 허나몽입니다. 아니, 현원 평론가님 1등 신랑감의 방점이 저는 아직 결혼 안 했다는. 그렇습니다. 1등 신랑감. 네. 그래요. 1등 신랑감. 올해 발렌타인데이가 휴일. 네. 화이트데이도 휴일. 아 저도 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아까 너무 좋아하시던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커플들이 신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뭔가 기분 마음상으로 찌그러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아도 되겠구나. 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1등 신랑감 1등 신랑감으로서 약간 좀 자격 미달인 발언이 아닌가. 네. 3등 신랑감으로 알겠습니다. 떨어졌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작품이 15세 관람가 등급 영화 고령화 가족인데요. 네네. 저는 당시에 영화 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체된 가족들, 대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렇죠. 가족의 탄생 이후로 좀 뜸했다가 고령화 가족이 나왔는데 일단 원작도 워낙 탄탄하고 천명한 작가의 소설이 워낙 탄탄한 데다가 영화도 준수하게 잘 나와가지고 저는 무척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제가 이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실제로 이 고령화 가족을 연출한 그 송혜성 감독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어벤져스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거기에 좀 비유를 해서 잠깐 이때도 어벤져스가 개봉을 했었나? 네네네 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영화는 로우 버짓 어벤져스 무비다, 가족 무비다라고 했어요. 뭐냐면 그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면면이 엄청 화려하잖아요. 뭐 윤여정 배우, 뭐 지금도 화제지만
당시에도 윤여정 배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잖아요. 네, 거기 뭐 박해일 배우, 공효진 배우, 빵꾸똥으로 유명했던 진지 배우까지 나오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네, 로우 버짓 어벤져스 가족 무비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 개봉 당시에 이게 이제 영화 소개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똑같은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집에서 이제 큰 형이 작은 형을 괴롭히면서 뭐 하는 장면이라든지 이 빵꾸똥꾸 진지 이제 조카가 나와가지고 삼촌들한테 막 이제 버릇없게 굴면서 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면서 약간 제 생각에 그 당시에 제 생각에 좀 뻔한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뭐 가족들 간의 해프닝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번에 나와가지고 뭐 꺼집어내면서 그냥 해프닝 정도겠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역시 영화는 디테일입니다. 디테일에서 그런 해프닝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든지 그 윤여정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거 엄마의 역할 저는 진짜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어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영화든 영화를 막론하고 그 기본적으로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 자체에 충실하면서 뭐 웃기거나 울리는 거는 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휘잡는 것 같고 그렇죠. 이야기와 아무 관련 없이 이 장면에선 울릴 거야. 혹은 이 장면에선 웃길 거야. 아무 맥락 없이. 그렇게 되게 노력하는 좀 과잉된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시에 관객들이 울거나 웃더라도 기억에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휘발해버리죠. 바로 휘발해버리죠. 정말 정확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관객의 그 있잖아요. 이 장면에서 울어라라고 할 때 저는 우는 스타일 관객이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남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런 영화들이 쓰임은 있어요. 가끔 울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좀 울기도 좀 뭐하고 그럴 때 이제 극장 가서 시원하게 울긴 좋은데 이게 사실 뭐 끝나고 나면은 허무하고 남는 게 없고 여운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엄마 역할에서 되게 정말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도 있지만 그 엄마가 자식들한테 막 어떤 잔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엄마로서 그냥 한 번쯤 해볼 만한 눈물 쓰는 자극한 연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런데 그 엄마의 대사 중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큰아들이 사장으로 취업했다라고 하니까 그래 잘됐다. 사장으로 취업한 거 너무 잘 됐는데 엄마는 너가 집에 오는 게 더 좋아. 엄마가 너랑 상의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집에 언제 오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큰아들은 상의할 게 없는데 상의할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참 맞아요. 좋은 영화였어요. 잘 기억나요. 기억에 자꾸 남고 이게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좋은 영화예요. 진짜 기억에 남는. 저는 이 영화 속에서 다른 방금 뭐 어벤져스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다른 배우들도 참 다 좋아요. 그렇죠. 저는 박해일 씨가 참 마음에 늘 남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종류의 가족 영화류에서 특히 이제 약간 좀 망가지거나 혹은 엉뚱한 크나큰 위기를 맞은 가족 영화들 안에서 굉장히 반짝거려요. 그러니까 이 영화 전에도 좋지 아니한가. 너무 그 영화 너무 사랑해요. 제가 웅디 또 눈빛 보고 좋지 아니한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좋지 아니한가 그때 흥행을 많이 못해가지고 되게 가슴 아팠는데 너무 빛나는 영화야. 맞아요. 샛별 같은 영화야. 거기서도 박해일 배우는 그 영화 감독 지망생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고령화 가족에서는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했지만 데뷔작이 쫄딱 망해서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그 역할을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늘 약간 좀 엉뚱한 듯하면서 그렇죠. 참 생긴 건 너무 잘생겼는데 이상하게 평범한 역할을 잘해. 희한하죠.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에 나왔을 때요. 그것도 평범한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계속. 그때는 좀 미소년 같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생활 연기에 강해진 배우가 박해일 연기거든요. 그게 아마 연륜이겠죠. 연륜. 참 연륜이 쌓여가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이 아닌가 싶고. 그렇죠. 고령화 가족 영화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캐릭터 위주로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박해일 배우가 연기한 인물이 이제 둘째 임모죠. 임모인데 영화 감독으로 실패해서 뭐 가진 것도 없고 밥도 못 먹겠고 그래서 엄마 집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엄마 집에 들어왔는데 이놈의 철천지 원수 같은 첫째 한모가 있었던 거죠. 윤재문 배우가 연기했거든요. 둘이 티격태격하는데 그때 또 막내인 미연 공효진 배우가 연기했는데 2번 이혼하고 3번째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카인 미희를 데려오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놈의 집구석이 예,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데. 그런데 윤여정 배우가 연기한 엄마가 그 자식들이 싸울 때마다 얘들아 밥 먹어라, 삼겹살 구워주고 된장찌개 끓여주고 이러면서 어찌어찌 화목한 가정을 예,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이 줄거리 자체를 기억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네네. 방금 들으시면서 기억이 좀 많이들 나셨을 그렇죠. 것 같고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보게 되면 고령화 가족이기 때문에 예. 아니 고령화 가족이면 나이가 많은 거야? 실제로 그 막내를 그 여기서 이제 공여진 배우가 연기한 미연의 딸로 예. 출연하는 예. 이 미를 제외하면 예. 거의 50대에 가까워요. 근데 50대 가까운데도 이렇게 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웅다웅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으면서 어찌됐든 또 친해지는 과정을 겪잖아요. 여기서는 특별한 사연인 것 같아도 이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로 들어오면 거의 비슷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공감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극중 엄마 역할로 나오는 배우 윤여정 씨는 최근 미국에서 개봉한 이 작품으로 지금까지 연기상을 무려 20개 차지하며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미국 배우 조합상 여우 조연상 후보에도 올랐는데요.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의 제목은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미나리, 2번 시금치, 3번 콩나물.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윤여정, 박해일, 윤재문, 공효진 주연의 영화 고령화 가족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영화 속에서 이제 어머니 역할로 나온 네. 윤여정 씨가 우리 좀 방금 돌발 퀴즈로도 좀 소개가 됐었는데, 네네. 요즘 미나리가 참 단연 화제입니다. 그렇죠. 예. 미나리도 화제이고 예. 특히 윤여정 배우가 연기한 인물 극중에 이제 할머니 역할 때문에 각종 미국의 시상식에서 지금 여우조연상 후보로도 올라가고 또 상을 받기도 했잖아요.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그렇죠. 예. 워낙에 그 전부터도 연기를 잘했는데 예. 올해 유독 이제 또 미나리에서 이게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특히 미국에서 화제를 받다 보니까 지금의 초점은 아카데미 과연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라갈 것이냐 있는데 그 전까지 이 여우조연상에 아시아 배우가 후보로 올라갔던 적이 3차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명이 되면 4번째가 되거든요. 골든글로브에서는 일단 빠졌죠. 그 골든글로브 결과를 거의 따라가지 않나요, 근데? 뭐 그렇긴 한데 지난해 같은 경우 기생충이 골든글로브에서 이 한국어 대사 때문에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밀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올해 역시 미나리 또한 미국 자본이 투입됐지만 또 외국어 영화상에 그 지명된 것 때문에 비판이 많거든요. 근데 아카데미는 거기서 좀 비껴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유력한 미국의 영화나 연예 매체에서는 여우조연상 후보로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를 예측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후보로 예측하고 있는 거죠. 후보로 일단. 네. 그게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 게 일단 외국이 투자했고 외국이 제작했고 외국 자본의 영화고 외국 감독이 연출을 했고 외국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 물론 이제 그 내용은 한인 가족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렇죠. 사실 외국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국내 언론 어떤 뭐 일부 언론들에서는 그 뭐 기생충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몰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그게 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와 별개로 영화는 되게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골든글러브는 그 자국의 언어가 50% 이상 돼야지 이제 자국 영화라고 하는데 보통 영화제나 평균적으로 자본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그 영화의 이제 출생이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골든글러브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감독이 실제로 자신의 자전적인 내용을 미나리라는 영화에 표현했다라고 해서 하는데 감독은 한국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네, 한국말을 못하고 거의 네이티브, 잉글리시.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그럼 한번 보고 싶은데. 3월 3일이 이제 미나리가 개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언론 시사 같은 경우는 2월 말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윤여정 씨 얘기 나온 김에 윤여정 배우에 대해서 좀 쭉 얘기를 해보죠. 너무 연기 잘하죠. 네, 아마 어디서 최초로 보셨어요? 처음. 장희빈? 아니요, 장희빈은 아니고 그 뒤에 드라마에서 저는 먼저 봤는데 드라마를 보고 나서 아마 이제 웅디도 그렇겠지만 90년대 아마 후반이었나요? 김기영 감독 영화 붐이 일었어요. 그 이제 부천 영화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충녀, 화녀 이런 작품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거기에 바로 윤여정 배우가 젊을 때 출연했었잖아요. 김기영 감독의 한여를 이제 리메이크 내지는 이제 새롭게 이제 다시 만든 감독 본인이 만든 영화 화녀 그리고 영화 화녀 82 이런 영화들 속에서 윤여정 배우가 화려하게 등장을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연기를 보였죠.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윤여정 배우가 TBC 지금은 없어진 TBC에 66년에 이제 데뷔를 했거든요. 69년에 장희빈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장희빈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가 많은 역할로 유명하잖아요. 그 역할을 윤여정 배우가 당시에 맡았었죠. 그러면서 유명세를 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윤여정 배우 어디서 처음 보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저는 특별히 이제 그렇게 배우 뭐 윤여정 이렇게보다는 엄마 역할로 많이 나오셔가지고 네, 근데 엄마 역할인데 그 엄마로서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면은 엄마 역할 대표적인 그 마더의 김혜자 배우랑 전혀 다른 각의 엄마 역할. 근데 이 할 때마다 또 그 인물마다 다른 느낌이 있는데 그게 되게 신기하다. 배우 어떤 배우가 맞느냐에 따라서 어머니의 색깔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윤여정 배우가 어머니를 맡으면 헌신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거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점이 윤여정 배우가 엄마 역할을 하더라도 개성이 부여받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고령화 가족 속에서의 윤여정 배우는 어떻습니까? 윤여정 배우는 이 영화 속에서도 이 자식놈들이 속을 썩인다고 그것 때문에 막 울고 고민하고 그러지 않아요. 등짝 스매싱 한 번도 안 합니다. 맞아요. 자식들이 그렇게 엄마 앞에서 난리를 쳐도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거야. 왜냐면은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그 평론가님이 50세 평균 50세 가족이 거의 가깝죠. 50세 가까운 그 자식들이 이제 분가하지 못하고 다 한 집에 모여 살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는 대단한 부모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식들이 딸 빼고 이 두 아들은 돈벌이 안 하잖아요. 엄마가 매일 같이 나가가지고 화장품 들고 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같이 삼겹살 사와요. 맞아. 그래서 그걸 애들한테 먹이는 거죠. 그리고 저는 되게 인상적인 이 배우의 이 대사가 뭐냐면은 이제 이모 둘째 아들 너무 사랑하는 아들한테 이제 담벼락 이렇게 보면서 거기 담벼락에 꽃이 폈거든요. 꽃이 참 이쁘지 엄마처럼 그러는데 보통 엄마들은 안 그러거든요. 엄마 참 예뻐 꽃처럼 이러고 엄마가 에이 엄마 늙었어 그러는데 윤여정 배우는 꽃이 참 예쁘지 엄마처럼. 얼마나 가슴 아파. 보통 그 뒷부분은 자식들이 해주는 거란 말이야. 꽃이 참 예쁘지. 그러니까 정말 엄마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해줄 리가 없는 자식들이 있거든. 이 자식들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그렇게 진화하신 거야.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라고. 맞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 얘기할 때 옆에 박해일 배우가 연기한 임모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까 우리 허남은 평론가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죠. 이 감독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그 저예산의 가성비의 어벤져스 같은 작품이다. 맞아요. 그만큼 배우들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 영화 속에 다른 배우들 얘기 조금 한번 해보죠. 박해일 배우는 이제 영화 감독 역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 영화 감독을 보게 되면 실제로 송혜성 감독이 영화 감독인데 데뷔작 파이란이 엄청나게 호평을 받았고 흥행에도 성공을 했어요. 파이란. 그렇죠. 진짜 박해일 배우는 뭐랄까 이렇게 말하자면 싸가지 없고 도도한데 또
굉장히 찌질해요. 이 영화 네. 속에서. 영화 속에서 성격이. 그리고 근데 그런 역할을 너무 잘한다는 거죠.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 연기 같은 느낌이랄까? 네네. 그러니까 생활 연기 늘 있잖아요. 되게 자기는 되게 잘났는데 또 되게 찌질하고. 맞아요. 그 생활 연기 달인인데 어. 또 여기서도 그런 면모 그리고 과격한데 또 코믹해요. 그렇죠. 그런 게 그 얼굴에 모든 그 삶의 그 인생을 아예 그냥 모두 표현할 수 있다. 아하. 그렇죠. 그런 저는 배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도화지 같은 매력이 있지. 핵심이었던 게 그러니까 송혜성 감독이 파이란으로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뭐 역도산이라든지 영웅본색 리메이크라든지 이런 작품은 잘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인모에게 좀 감정이입하면서 그러니까 힘을 빼는 어떤 의미의 연출이라는 것이 많은 경험을 감독으로 쌓으니까 이젠 좀 힘을 빼고 그냥 관주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거를 이제 인모 역할 박해일 배우에게 담았던 거죠. 네, 그걸 박해일 배우가 잘했고 첫째 이제 윤재문 배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연기는 굉장히 잘하지만 겉모습만 보면 위압적인 느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귀엽기도 해요. 네, 그런 역할을 이 영화 고령화 가족에서 첫째 역할을 잘하고 공효진 배우가 이제 막내 딸로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예. 정말 자기 모습 뭔가 오빠들이 되게 강력한데 이 영화를 보면 그 오빠들보다 더 강력한 게 바로 공효진 배우가 연기한 미연이에요. 오빠들이 저런데 그 정도는 해야 네. 자기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잘못하면 예.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서 발을 날리거나 뭐를 집어 벽돌로 던지거나 벽돌로 머리를 깨거나 그런 거죠. 맞아. 그런 장면도 네. 있었죠. 송혜성 감독 그러고 보니까 참 그 초기작이 파이란이 있었군요. 그렇죠. 파이란 참 많은 분들에게 기억 속에 참 그 진하게 남아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강재 씨. 그게 참 되게 희한한 네. 게 뭐냐면은 최근은 아니고 제가 한 1년 전에 한번 다시 봤거든요. 네네네. 파이란을. 되게 불편한 거 알아?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남성 서사적인 영화였다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달라지면은 그렇죠. 기준도 약간 달라지고 맞아요. 이게 보면서 아우 저런 거 되게 기분 나빠할 사람들 많겠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나도 괜히 불편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참 영화라는 거 영화를 만든다는 거는 또 어떤 영화를 남긴다는 거는 참 복잡하고도 어려운 일이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2001년 정도에 아마 파이란이 맞아요. 개봉했던 걸 2001 기억하는데 년이에요. 예. 벌써 20년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정말 그 한국 사회 정서라는 것과 이 시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그 영화 네. 속에서 장지희는 그냥 장지희가 아니군요. 그 장백지죠. 장백지는 네. 완전히 뭐랄까요? 이렇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주인공 최민식을 위한 어떤 도구적인 맞아요. 예, 대상처럼 그 돼 상징처럼 이렇게 활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네. 참 좋은 영화였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역도산이라는 굉장히 음. 대작이었는데 큰 기대를 모았지만 네, 흥행에 실패를 했죠. 야, 네, 그게 그렇습니다. 좀 타격이 컸죠. 그렇습니다. 네, 그 파이란 영화가 엄청 이렇게 멜로 영화라든지 그 슬픔 가슴 아픈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던 당시에는 당시에 미쳐냈는지 뭐야 저 남자 왜 저래 막 이런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당시에 네. 이 영화 너무 좋다라는 것도 아마 남성 관객들의 주류적인 의견일 수 맞아요. 있겠다. 사실 그렇죠. 라는 지금까지도. 생각이 들어. 네. 제가 보기에는 어. 저 남자의 저런 그 감정을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는 거리를 확실히 두고서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서 근데도 그 영화는 오랫동안 회자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딱히 갸웃거리게 되는. 약간 그랬어요. 사실 그 옛날에 그 영화를 볼 네. 때. 이런 경험이 참 요즘 들어 좀 잦아지긴 합니다만은 네네. 어쨌든 이제 드물기도 하고 되게 살면서 필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되게 훌륭한 어떤 기억인데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고 맞아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평론가. 역시. 방구석 야, 평론가. 역시. 역시.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 이 네. 고령화 가족과 관련해 가지고 네. 몇 가지 요즘 한참 좀 뜨거운 네네. 몇 가지 화제가 되는 네. 법률적인 쟁점들 네. 좀 소개해드릴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예. 사실 이 영화에서의 어떤 큰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예. 이 영화의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엄마가 낳지만 아버지가 달라요. 네. 아버지가 다른데
그런 경우에 이 엄마는 또 법적인 남편이 있고 이렇게 엄마가 법률혼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은 경우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문제가 되고 실제로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이 이제 다른 사람과의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이제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아이까지 죽고 그다음에 아이 아빠도 그 비관해가지고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우리 한번 오프닝에서 다뤘어요. 네, 이런 사건들이 이제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빠가 아이를 좀 확실히 키우기 위해서 출생 신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법제상 현행법상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만약에 이 아이를 출생 신고를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를 일단 원래는 원칙적으로 법상으로 몰라야 돼요. 법상으로는 친모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엄마가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은 사람이 모를 수는 없으니. 네, 그러니까 아이 아빠가 아이를 엄마를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이제 작년에 대법원에서 이 법이 너무 좁게 돼 있으니까 좀 해석을 키워야 된다. 조금 키워야 된다. 그래서 단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가 있지만 누군지도 알지만 옆에도 있지만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난민 같은 경우 이 실제로 대법원 사건에서 그럴 거예요. 난민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엄마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애를 낳았지만 나는 이제 도망갔다던가 뭐 이런 건 다 알지만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서류를 안 떼주는 경우 뭐 이런 경우까지 확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니까 다들 환호했어요. 아 이제 아빠도 미혼부도 이제 쉽게 아이들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 보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 사건처럼 엄마가 아직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를 끊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출생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빠가 그 전원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그 혼인 관계에 있는 그 아이와 아빠 그 남자와의 그 친생 추정이 미치거든요. 법률상. 모가 혼인 중 포트에서 잉태한 아이는 그 부혜자로 추정한다라는 이 추정되는 이 조항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돼요. 이게 좀 말이 복잡한데 그 청취자분들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A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원래 이제 결혼을 하셨었고 근데 이게 아직 법률적으로 혼인 상태인 거예요. 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따로 살고 있고 근데 그 상황에서 B라는 남자분하고 동거를 하셨던 거죠. 맞아요. 그런 와중에 C라는 아이를 낳으셨던 거고 근데 이 A와 B라는 남자분도 그 남자 여자가 이제 두 분도 떨어졌어요. 같이 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가 아이를 길렀고. 근데 한 10년 정도, 뭐 8년, 10년 정도 이렇게 계속 키우고 있었는데 계속 호적에 올리질 않는 거야. 어머니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법률적으로 호적에 올려야 학교도 갈 수 있고. 그렇죠. 그 건강보험도 적용될 수가 있고. 이러니까 이 B의 입장에서는 계속 좀 올려달라. 근데 이제 동의를 안 하니까 올릴 수가 없고.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머니가 아이를 살해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B 씨는 비관해서 딸이 없는 세상에 살 수 없다라고 하고 유서를 남기고 이제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출생 신고가 안 된. 근데 안 됐는데 다양한 이유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법률혼이 있는 엄마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 아이를 낳은 경우에요. 친모가. 이런 경우는 출생신고를 하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송을 해야 돼요. 친부를 상대로 너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해도 이미 아이가 태어났는데 뭘 하든 어쨌든 출생신고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출생했다라는 그 신고 자체가 되어 있어야 무슨 어떤 뭐든 할 수 있죠.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자. 좋습니다. 이게 좋은 건데 왜 도입이 안 되나 모르겠어. 왜 도입이 안 되냐 했더니 지금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이 전에 이미 출생 통보제가 나왔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 우리 의료기관에게 어떠한 의무를 짊어지게 하는 그런 것은 반대한다라고 해서 강력히 반대를 했고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사건까지 나오니까 보편적 출생 신고제, 출생 통보제라고 해서 그렇게 강력한 의무라기보다는 아이를 받았다면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를 신고하는 정도. 그리고 아이 엄마는 익명을 보장받아요. 아이 엄마가 내가 아이가 낳았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게 싫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게 대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아이 엄마의 익명
익명으로 출생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가 지금 다시 논의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을 때 부디 다른 이제 뭐 단체나 뭐 다른 분들께서 반대 없이 좀 무사히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담아서 이 부분을 좀 소개시켜드렸어요. 이게 근데 하루 이틀 그 주장이 됐던 제기가 됐던 그 법의 발의도 아니고 이게 통과가 안 되는 동안에 이렇게 아까운 생명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죽고 나서도 그 어머니한테 살해된 이후에 죽고 나서도 그 무연고자 무덤에 묻힐 뻔했어요. 호적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네요. 무연고자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죠. 세상에 그 어린애가 10살도 안 된 애가. 맞아요. 근데 경찰이 네. 담당 경찰이 이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 아 지금 아빠가 이 딸애 때문에 비극적으로 지금 자살까지 했는데 딸 없는 세상에 할 수 있냐고. 네. 근데 딸을 무연고자로 어떻게 묻냐.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해서 아빠랑 겨우 같이 묻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이게? 됐군요.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거 안 그러게요. 만들고. 네. 아무튼 이 생각하면 좀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저출산이라고 해서 아이 한 명 더 낳으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미 지금 태어나서 그렇죠. 숨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하루빨리 더 완전하게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거를 더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웅디가 화를 내는 게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고령화 가족에서도 결국에 이 가족들이 서로 등을 돌리다가 화합하게 되는 게 이 막내의 딸 있잖아요. 진지 배우가 연기한 그 아이가 실종됐을 때 가족들이 전부 다 찾으러 나서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화합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가 결국에는 가족의 중심이 되면서 또 화합에 뭐 표현이 그렇지만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영화 속에서 아이가 뭐 도구적으로 활용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은 서로한테 서로가 다 매개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성장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그 되게 언뜻 보기에 화목하지 않은 가족인데 네네. 참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의 목표를 통해 가지고 같이 뭉쳐지는 모습이 많은 분들한테 좀뭐 귀감도 되고 영감도 주고 네. 네. 그랬던 게 아닌가. 근데 이번 설날 곧 설날 아, 맞습니다. 다가오는데 예, 또 예. 5인 이상 여전히 집합 금지 때문에 예. 뭐 가족 친지 얼굴들을 볼 수 없겠지만 예. 근데 친척들 얼굴까지 한 번에 보면은 콕 싸움이 나잖아요. 올해는 평온한 명절이 되지 않을까. 평화로운 명절이 되지 않을까. 이게 서로 순번을 정해서 네. 아무래도 뵙긴 뵈야겠다 이런 네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친척들이 이제 서로 순번을 정해서 맞아요. 몇 시부터 그러더라고요. 몇 시까지는 이렇게 네. 하시고 네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가족이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짜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뭐 원만하게 다들 그 건강한 전염되지 네. 않는 그런 명절 보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여정 씨가 미국 시상식에서 지금까지 20관왕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작품 바로 1번 미나리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 허남웅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웅씨 내일 역사 코너에서는요. 썬킴 교수, 박강일 작가 모시고 역사 속 놀이문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요. 이수영의 휠릴리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그댈 만나기 전